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쾌항변입니다. 상쾌 이변입니다. 안녕하세요. MSG입니다. 저희 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와. 저번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저번에 또 놀러 왔습니다. 안변님,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들으시는 분께도 도움을 드리면, 그래서 버닝썬 얘기하면서 이제 물뽕이랑 물뽕 먹이고 이제 성폭행 해가지고 네.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약을 먹이고 강간한 거랑 약을 먹은 사람을 강간한 거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이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뭐 중간간이라는 용어가 있다 뭐 그런 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얘기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마약 자체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마약을 먹으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쨌든 몸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이제 뭐 마약 자체는 상해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맞나요? 마약을 투약할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마약을 먹인 것 자체는 폭행인데, 네. 왜냐하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돼서 폭행인데, 이제 거기서 마약이라는 약물의 특성상 그 저번에 중추신경계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사람의 신체적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약물인 거잖아요. 근데 그 폭행에 이르는데 더해서 그 약물을 마약을 이렇게 강제로 먹일 때 눈금으로 막 재가지고 그 급한 상황에서 재가지고 신체에 전혀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만 넣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쵸. 이렇게 술잔에 딱 따라버리고, 근데 그게 정말 치사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술을 네. 얼마나 먹을지도 모르니까 그쵸. 되게 많이 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그냥 일반 강간죄로 의율이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사실 폭행에서 이제 더해서 신체의 상해에 이른 경우로 봐서 강간 상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마약 먹으면 술 먹은 것처럼 이제 막 기억 안 나고 막 네, 그러는데, 단순히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세포가 약간 죽는 뭐 음. 그런, 안 그래도 머리 나. 그러니까요. 이게 뇌세포가 죽고 다시 이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다 해서 이제 반드시 때리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이렇게 해서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경우만이 상해는 아니거든요.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어떤 신체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고 강간상해죄의 상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강간상해죄 내지는 강간 뭐 치상으로도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안에 강간 따라서. 상해랑 강간 치상은 뭔가요? 네, 강간상해랑 강간치상이 형법 301조에서 둘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느냐. 강간상해는 피해자한테 상해를 가한 뒤에 강간을 하거나 뭐 아무튼 강간을 할 고의도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강간상해인데, 가해자한테 맨 처음에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있었는데 상해할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한테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피해자가 뭐 강간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 움직이니까 팔을 막 짓누르는 과정에서 팔에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간치상. 약간 과실치사 같은 거군요. 비슷하죠.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무거운 범죄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면 상해가 먼저냐 강간이 먼저냐에 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의도의 차이인 것 의도의 같아요. 차이. 네. 그러니까 강간을 하려고 불광한 상태로 만들려고 상해를 의도적으로 입힌 다음에 강간을 한 거냐, 아니면은 강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도중에 상해가 발생을 한 거냐. 네네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약물을 먹여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기능에 훼손을 입혔다면 그거는 충분히 상해가 돼서, 근데 또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먹이고 강간하잖아요. 그러면 약물을 먹인 때 상해가 이미 상해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약물을
그러니까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게 아니라 음. 그런 이제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약을 그래서 먹여.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강간치상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판례를 찾아보다가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이렇게 이제 판결 요지가 나온 판결인데, 저는 이제 사실 수면제를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먹이면 이 사람 몸이 상해가 입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의 고의를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판례에서는 강간치상으로 봤더라고요. 강간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강간상해냐 강간치상이냐가 쟁점이 아니라 수면제를 먹여서 몸이 나쁘게 된 게 상해에 해당을 하냐, 이거에 대한 판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상해에 해당하는데 강간치상으로 의율이 된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뭔가 이제 형의 집행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나요? 상해의 고의도 있고 강간의 고의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나빠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둘 다 형량은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강간치상이 좀 더 강간상해보다는 일반적으로 형량이 좀 낮게 될 것 고의성이 같기는 해요.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 근데 그 마약의 종류하고 그 마약의 특성, 그리고 그 마약을 어느 정도로 효과를 얻을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실제로 그 양을 어떤 어느 결과가 정도 넣었는지를 음. 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긴 하죠. 근데 뭔가 약 먹이고 하면 더 죄를 더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버닝썬 사건 이후로 너무 사회가 충격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형법 개정안. 그래서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술 먹인 것도 아니고 마약이라는 나쁜 약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투약하게 하고 흡연하게 하고 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더 재질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가중처벌에 대한 형법 개정안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물개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 카톡에서? 물개? 물개가 물 좋은 진짜요? 게스트였죠. 물개랑 그 다음에 버닝썬 그 카톡 중에서 물뽕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사용하는 작업용으로는 최고 제품이죠. 이러면서 부작용 전혀 없고요.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면서 막 대놓고 팔고 있고 버닝썬에서. 네. 그러면은 그 마약을 제공한 버닝썬 측에는 어떤 일단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확실히 될 거고, 마약을 판매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그 전반적인 강간에 대해서 모의했거나 그거에 공범으로 대한 됐거나. 방조범이라든지 그거는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예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충분히 이렇게 판매하면서 판매자한테 그 범죄를 저지르라고 이렇게 북돋은 거라서. 직접 이제 약도 먹이고 직접 이렇게 소위 말하는 범죄의 대상을 찾아서 제공까지 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양형 기준을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 양형 기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확실한 건 아닌데, 아까 이변님도 말씀하셨는데 강간상해랑 강간치상이 이제 법정형이 똑같잖아요. 네. 기준이 양형 기준도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마 기소를 검사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양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게 대법원 양형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 양형위원회 치시면 시행 중 양형 기준이 나와요. 거기 가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느 정도 네. 형을 받을지, 이거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서 네. 감경사유, 네. 가중사유 네, 이렇게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면 감경사유 돼요. 몇 개, 막 이렇게 몇 개다 해서. 네. 그래서 좀 제일 대표적인 거 몇 개 말씀드리면, 13세 이상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은 2년 6월에서 5년 사이가 이제 양형 기준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낮아지는 거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높아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많은 게 우리 강제추행죄라고 해서, 강제추행은 근데 생각보다 범위가 진짜 넓거든요. 맞아요. 그냥 정말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의사에 반해서 어떤 신체 부위를, 부적절한 부위를 이렇게 접촉이 있으면 이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신체 부위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일반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기본이 이제 6월에서 2년 사이에 형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거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재질이 굉장히 안 좋다. 강제추행이 그런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말 뭔가 강간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강제추행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가중된 기준으로 더 이렇게 많이 처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그 강간 상해나 강간 치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양형 기준이 그 일반 강간은 4년에서 7년 사이고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5년에서 8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은 6년에서 9년. 이제 가중되면 여기서 1, 2년씩 또 더 상향된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주거 침입 등 강제추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서 혹은 남의 방에 동의 없이 들어가서 강간을 하면 이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그때는 굉장히 양형 기준이 올라가서 그냥 주거 침입 등 강제추행만 돼도 7년에서 11년이고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같은 경우는 8년에서 13년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방금 이제 특수강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버닝썬에서 어쨌든 마약을 공급해서 버닝썬 안에서 이제 또 뭐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수강간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8년에서 13년 방금 말씀하셨죠. 지금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형도 되게 높은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구성 요건이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2명 이상이 합동해서라는 그 요건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어떤 범행을 하자 그런 주관적인 공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특수강간이 적용될지 안 될지는 그럴 수 조금 있겠네요.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방에서 이루어졌다든지 좀 일시가 가깝다든지 그 현장 근처에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정이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특수강간이 적용될 수 있고 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 방에 어떤 여자가 한 명이 있고 이 남자가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 근데 그 마약 판매상이 이 남자한테 이 마약을 주면 그러니까 강간할 거를 뻔히 알아요. 이 약을 주고 이 약을 먹이고 강간할 거 뻔히 아는데 이 약을 구해다 줬다. 그럼 특수강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행위가 네. 특정히 피해자가 되어 있고 완전히 그러면은 행위의 그 특수강간 행위의 강간 행위의 역할을 분담하고 주관적으로 이 여자를 강간하겠다는 공모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특수한 거 아닌가요? MD1 룸에서 물개 찾는다. MD2 오케이 찾고 있음. MD 쪼고 있어 빨리 물개 찾게 도와줘 하다가 이제 물개 필요 없음 그냥 정신없네 구함. MD2 오케이 골뱅이 구해볼게. MD 홈런 치게 도와줘.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것도 이거는 완전 공모. 피해자 한 명을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사람을 막 구하고 그 사람을 결국에는 셋이서 공모해서 강간하는 거니까 네. 특수강간이 맞겠네요. 근데 지금 기소되는 걸 봤을 때는 특수강간을 안 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그 최 씨가 저 어디지 뭐 강원도인가 뭐 어디에서 예 거기에는 이제 예, 둘이 동시에 뭐 이렇게 같이 했는가 봐요 성행위를. 그래서 이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 같은데 다른 좁게 사례에서는 보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쓰리썸 이런 거에 관련된 것만 특수강간으로 그럼 동시에 성행위를 동시에. 같이 했을 때만 특수강간으로 보고 그렇게 좀 약간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완전하게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강간으로 아직은 기소를 안 한.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강도를 할 때 망보는 사람 있고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 이제 특수강도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강간에서도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검찰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경찰 단계에서 애초에 수사할 때 그 특수강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버닝썬 그 MD들에 대해서 이제 마약에 좀 집중이 됐고 성폭력 수사팀에서 수사를 안 했고 지금 그 마약 관련된 수사 부서 이제 좀 중요 사건 주로 하는 부서에서 이제 사건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특수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을 해야만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건가요? 수사 과정이 일단
경찰에서 그걸 수사를 하고 검찰에 어떤 의견,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렇게 보고 이거는 특수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것만 조사를 했지 하면은 다시 재수사 지휘를 다시 내려보내요. 그러면 경찰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하고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네요. 어떤 제목으로 의율해서 기소할지는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찰이 뭐 이런 혐의를 가지고 이런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도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가 하는 거여서 예.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 양형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서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위원들 구성은 법관들도 들어가 있고 뭐 교수들 전문가 교수들 들어가 있고 뭐 시민사회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마 그 기준이 아마 법에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잘 안 바뀌죠, 근데 그게. 자리라는 게 이제 뭐 그러니까 자주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죠. 네. 네, 자주는 아니죠. 자주 바뀌면 이게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법관이 자의적으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A 법관한테 걸리면 10년 받을 걸 B한테 걸리면 6년 받는다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관에 따라서 막 양형이 특히 형사처벌이면 개인의 신변에 관한 건데 얼마나 내가 이 판사의 의견에 따라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오래 있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라서 그게 그 양형위원회 기준 자체가 또 자주 바뀐다. 양형위원회에 따라서 그러면은 또 그것도 의미가 없지 근데 않나요? 막 TV 무슨 컨텐츠를 보면은 미국 영미권 국가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막 몇십 년, 뭐 몇백 년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엔 따로 그런 그러니까 우리랑 법체가 달라서 거기도 나름의 양형 기준이 있겠죠. 있을 예. 거기 판례가 이게-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쵸? 양형 기준이 그 이게 권고적 기준이어서 판사가 음. 거기에 따를 의무는 없어요, 사실. 반드시 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래서 판결문 보면 권고된 양형의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뭐 이렇게 뭐 낮게 처벌의 수위를 정한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범죄를 한 사람이 범죄를 3개를 저질렀는데 그 3개가 각각 뭐 8년, 5년, 3년짜리 범죄라면 실제로 선고가 16년이 나오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경합범이라고 해서 저 예전에 얘기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인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각각으로 하지 않고 전체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해, 강간, 범인 도피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상해는 몇 년, 강간은 몇 년, 이건 몇 년 해서 합해서 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막 150년씩 나오는 거는 범죄가 엄청 많아서 그걸 다 더했을 때 150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미국 법 체계는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아마. 그 양형 그거 하는 것도 다를 거고. 저희가 그 법정형을 가중을 해도 최대가 지금 최대 상한이 50년이었나요?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6개월이고 이제 50년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낮은 건 이제 6개월로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하면은 10년에서 25년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범위가 다 있어요. 죄마다 몇 월에서 몇 년, 몇 월에서 몇 년. 그래서 네. 그거를 다 합해서 제일 작은 거부터 제일 큰 것까지 범위가 되고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범위가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거예요. 네,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경합이 되면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구간이 있어요. 처벌 구간이. 그러면은 경합이니까 제일 센 거로 골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합된 것 때문에 그 제일 센 거를 형을 가중시켜요. 그럼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선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민사재판 실무 뭐 맞아요. 형사 처단형. 예, 그런 거 할 때 처단형 그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것도 되게 오랫동안 많이 배워요. 계산해서 예, 계산하는 이거 거. 딱 답을 예. 내야 되는 되게 복잡해요. 예, 이게 뭔가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순서가 예, 그런 게 있고 막 아니에요. 이랬던 언제 그것도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것은 판사가 고민해야죠. 네. 그럼 그거는 형사재판 실무. 근데 그 시험도 봐요. 그 어. 쪽지 시험처럼 네. 그 이렇게 뭐 이거 합하면 몇 년에서 몇 년 뭐 이렇게 그래서 댓글 이벤트 네. 같은 거 해가지고 맞추시는 분한테 선물 드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형이 나오지 않은 거에서 불만이 많잖아요. 네. 법감정과 괴리됐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성범죄 관련해서 아까 3년에서 25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양형은 체계 내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해져 있는 형량이 적다는 의견도 많잖아요. 이거는 사법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정형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양형 기준 자체를 높일 수는 있으니까 양형위원회에서 그거는 정해서 높일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사회 현실에 반영해서 이거는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그 기준을 올리고 또는 뭐 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걸로 올라간 적 있어요? 가장 최근에 성범죄. 그 성범죄 양형 관련된 거는 조두순 사건 때 검찰에서 20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12년 선고하면서 이유가 이 사람이 술 먹고 실수한 거다. 그것 때문에 분노가 되게 많아요. 네, 사회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양형을 엄청 낮춘 거죠. 양형을 해서 20년을 구형을 했고 사람들이 20년도 부족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그 술 먹고 자기가 뭐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거를 양형에 반영하진 않겠다.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었었죠. 그렇죠. 뭐 그게- 심신미약이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진짜 그 이후에 진짜 심신미약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드물어요. 네. 정말 드물어요. 네. 해주는 경우 오히려 나쁘게 보잖아요. 지금 네. 사회적으로. 심신미약 받아들여진 사례 중에서 제가 뭐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는 정말 그러니까 약간 질환이 있으신 분이 네, 뭐 잠깐 택시에서 저 갖고 싶어가지고 핸드폰 잠깐 이렇게 뺐다가 다시 돌려줘야지 하고 돌려주고 간 그 정도? 이거는 재질이 되게 나쁘지 않고 뭐 아프신 분이니까 그 정도지 이제 술 마시고 이거는 진짜 안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두순 사건 이후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가요? 법원이 이제 몰매를 맞았죠. 그때 그래서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그 기준은 삭제를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디 가서 상담을 받으셔도 제가 술 먹고 맞아. 실수한 건데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술 먹고 강력범죄 저질렀다고 해서 심신미약 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큰 사건이 터져야 이제 변화 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없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 드물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외부적으로 뭔가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에 대해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아이씨 높으신 분들한테 이런 일이 터져야 좀 법이 세질 텐데 막 이러면서. 최근에 사법농단 사건 이제 거치면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법원과 대등한 혹은 우월한 지위에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정말 법조문에는 권리를 명시돼 있지만 사문화된 권리를 막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역설적으로 되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 피고인들은 그렇게 절대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양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빠 보이죠. 참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가 지금 재판받으면서 문제 삼고 있는 게 공소장 1번주의라고 해서 원래 공소장의 내용에 유죄 예단을 갖게 할 만한 내용을 적으면 안 되고 되게 네트하게 팩트 위주로 범죄 사실 위주로 적어야 되는 건데 그 공소장이 엄청 많아요. 100페이지인가 맞아, 200페이지 엄청 가까이 많아요.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소장 1번주의 위반을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유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검사가 네. 공소를 제기한 것 자체를 기각시키는 위법하다는 거예요. 검사가 거거든요. 위법하게 예, 했으니까 예, 예. 기각시키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대법관으로 있을 때 내로남불. 이 공소장 1번주의에 있어서 이제 검사들이 관행적으로 되게 공소장에 엄청 많은 내용을 넣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나왔던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지 뭐 그렇게 본인이 의견을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피고인이 되고 나서는 공소장 1번주의 위반을 들어서 비판을 하고 스스로 방어를 한다는 게 되게 뭔가 자기 모순인 거지. 자기 맞아요. 부정이고.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공소장을 그러니까 한 장으로 내야 된다. 일본 한자로 최대한 간결하게 그 범죄의 구성 요건만 딱 담아가지고 한 장으로 판사가 예단이 생기지 않게 딱 그렇게만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 형이 너무 법정형이 너무 낮지 않냐 올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국민들 법감정은 그렇죠. 근데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자가 너무 많은 입증 책임 부담하게 돼요. 지금 그 형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서는 또는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신빙성 판단을 더 엄격하게. 강화해요. 네,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정형이 낮으면 이 사람의 강제추행 이런 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법정형이 높아지니까 강제추행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오히려 피해자는 역으로 뭐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다든가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을 지고 그리고 허위로 고소했다면서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을 강화하는 게 꼭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맘 같아서는 그냥 그 세게 때리고 싶은데 과유불급? 그렇죠. 그쵸. 이번에 미투 하면서 이제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자 그리고 뭐 위력 강제추행죄, 간음죄, 뭐 처벌 강화하자 이런 거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법정형을 다 전체적으로 강화시켰을 때 오히려 피해자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예전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적 안정성 같은 것도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기존의 법 체계에서 봤을 때 균형을 이룬 상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양형 자체가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균형을 맞춘 상황이다라기보다는 지금보다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입증 책임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 사람에 대해서 판사도 인간이니까 예를 들면은 사형을 내리기까지는 판사가 굉장한 부담을 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형량이 높아지면 판사 개인적으로 부담을 갖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입증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야지만 그 죄를 성립시킬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높아지면 지금보다 더 입증 책임도 높아지지 않을까 요 정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정조 개념을 운운할 때는 여자가 정조를 침해당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뭐 페미니즘, 이제 미투 이제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일상으로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해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인식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 법조인들 중에서 그 성범죄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범죄인 건가? 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피해를 당했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기 일상으로 또 돌아가서 피해를 회복한 상태에서 또 잘 살아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게 살인죄처럼 뭐 아니면은 뭐 정말 상해죄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물리적인 흔적이 남는 게 뭐 좀 아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이제 생각까지 갖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물리적인 것도 네. 힘든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정신적인 게 물질적인 거잖아요. 정신의 스트레스가 극도로 오면 몸까지 아파지는. 네. 이게 몸이 힘든 거는 그래도 좀 자고 나면 해결이 되는데 골머리 아프고 소위 말하는 약간 피폐해진 상황이 되면 맞아요. 자고 일어나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짧게 줄거리 요약하는 거를 자주 보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본 것 중에 네. 영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주인공 여자가 간호사인데 직업이 이 사람은 정말 직업의식이 투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뭐 사적으로 공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래서 되게 이 여자에 대해서 주변에서 되게 높게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여자를 다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여자가 자주 다니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종업원이 이 여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여자 집에 가서 이 여자를 성폭행한 거예요. 강간하고. 그래서 그 종업원은 이제 교도소에 갔지만 근데 그 이후로 이 여자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과거에 되게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모든 걸 잘하고 사람들한테 다 예쁨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긁어도 너는 네 배 나온 것 좀 봐. 네 배나 집어넣어.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과 그런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거죠. 이 여자가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짜요. 그 사람한테 복수하기 위한.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성폭행 당한 경험을 회복한 것처럼 이 피해자를 용서한 것처럼 막 접견을 막 가서 피해자랑 안면을 트고 친해진 다음에 너가 나오면 나랑 사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진짜 나왔어요.
가석방돼서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자기가 성폭행 당한 그 장소 그 테이블에서 이 남자의 성기와 팔을 잘랐나 아무튼 막 그렇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무슨 영화인가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언제 개봉한 영화예요? 옛날 영화인 것 같은데. 아, 네. 결말이 다 나오네요. 결말이 근데 그렇게 돼서 스포일러.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나와요. 근데 좀 이제 우리나라에선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영화의 제목은 리턴 투 센터입니다. 리턴 그러니까 자기 원래 센터였으니까 아. 그러고 나서 나는 이겼어 이러거든요. 그 남자한테 복수하고 나서 내가 너한테서 이겼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상상이 안 되면 요 정도는 겪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장애, 적응 장애 뭐 이런 거 이제 진단서를 많이 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그거를 이제 강간 정도 당하지 않으면 크게 생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강제 추행 당했다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그 강제추행 치상 주장을 해도 치상은 인정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그냥 아예 그냥 기소도 그렇게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좀 심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 네, 이게 그 맞아요. 얘기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좀 길게 달려왔는데 이제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한 게 버닝썬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좀 할 얘기가 많고 정말 각계각층이 이렇게 얽혀있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저희 특별히 이제 성폭력 특집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안변님 네. 어떠셨나요? 최 변호사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 이따가 회식 때 근데 그 변호사로서 이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게 되면 거의 뭐 준강간, 준강제추행 되게 많아요. 그 애매한 사건들이 변호사한테 오기 때문에 술 먹고 이제 벌어진 일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이제 그 한거불능의 상태, 이제 음주 상태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너무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0.02% 정도 되면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죠. 판사가 보기에 사실관계를 봤을 때 얘가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는 그냥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인정을 하면 그냥 바로 뭐 중간간으로 그냥 쭉쭉쭉 기소가 돼요.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고 그냥 뭐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뭐 한거불능이었는지 뭐 다투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중간간 인정합니다. 근데 피의자가 다투기 시작하면 이 여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다투기 시작하면은 어떤 검사나 어떤 판사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판례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몸을 못 가누는 정도의 이제 그 만취 상태가 돼야지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GHB를 이제 먹었을 때는 몸을 못 가누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술 먹고 같이 노는데 완전 그 조증이 온 것처럼 완전 그 기분 좋은 상태로 원래 하던 것처럼 하는 건데 블랙아웃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사실 좀 걱정은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여태까지 판례는 술 먹고 자기가 원래대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경우 모텔에 걸어갔다. 맞아요. 그러면은 한거불능 상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GHB는 특별하게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해 줄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전에는 아까 나왔지만 마약도 원래 합법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술도 불법이었던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술도 사실은 범죄 도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미 뭐 미국의 뭐 영문으로 된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레이프 수단으로 이제 알코올하고 뭐 GHB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알코올도 그 수단으로 지금 열거가 돼 있는데 만취 상태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조절이 돼야지 지금 이거 GHB 이것도 처벌이 될 것 같고 근데 GHB는 좀 어려운 문제가 이게 체내에서
6시간인가 12시간 내에 네. 뭐 소변에서만 검출이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저는 이게 중간간보다도 특수간간으로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개정 입법을 해야겠네요. 네, 이건. 입법도 필요하다고 네. 봐요. 네. 근데 이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말들이 많잖아요. 주워들은 얘기로는 그 효과가 네, 없다고 네, 네. 이렇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이거를 특수강간으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처벌은 더 세지지만 범죄가 조금 더 사실 범죄는 이제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예방도 중요하고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처벌을 강하게 하면은 예방이 된다고 저는 믿는 쪽인데 특히 마약이나 이런 마약과 함께 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좀 세게 때리고 걸렸을 때 안 봐주고 확실하게 처벌을 하면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마약이요? 마약이든 그러니까 이런 GHB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든 성범죄? 마약이든 간에 마약은 그 중독이어서 맞아요. 그게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아예 처음에 호기심에서도 시작을 못 하게끔 마약류 관리법이랑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는 좀 이렇게 분리해서 다뤄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도 마약을 아예 사람들이 마약은 이거 진짜 하면 중고를 큰일 난다. 강화해서. 중국은 아편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사용시키니까. 네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약 범죄를 약간 좀 세게 하면 클럽에서도 이제 GHB를 만약에 클럽이 GHB를 사용하다 걸리면 바로 사람들 다 잡아가고 클럽 바로 문 닫게 만든다. 이런 사실 안 쓰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좀 처벌을 세게 하는 게 예방 효과가 확실히 좀 있지 않을까. 특히 구조적인 범죄잖아요. 사실 이런 네. 거는. 그래서 지금 이 발의도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네. 마약을 이용한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분명히 그런 게 있잖아요. 형벌의 목적이 이제 응보형적 목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목적이 이제 교육적 목적. 그렇죠. 이 교육과 사람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런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데 이제 형을 단순히 높인다고 해서 이게 재범률이 떨어지는 건 꼭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통계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실 이게 똑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보안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써야 실효성 있게 또 해야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는 되게 다 치료 명령이랑 수강 명령 근데 그게 되게 형식적으로 되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그냥 강사가 와서 앉아서 듣고 뭐 이런 건데 오히려 그게 네. 무서워하죠. 신상 네. 등록해서 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니까 위화적 효과, 그러니까 그쵸. 이제 겁줘서 못하게 하려는 효과인 건데 이게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정말 병인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충동이나 이런 걸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실효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사실 똑같은 잘못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인데 아직 좀 뭐라 그럴까 연구나 개선하려는 시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검찰에서 그런 쪽에도 좀 많이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이제 기구인데 처벌 강화에 이제 그거는 이제 피고인만 생각했을 때 입장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지금 수준으로 처벌을 하면서 피해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1,000만 원으로 쳐요. 위자료를. 강간당해서 징역 3년 선고됐다. 그러면은 인정되는 이제 위자료가 3,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법령에 있는 것 중에는 한 뭐 하도급법의 3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라도 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미국에 비해서 엄청 적잖아요. 모든 없죠. 거의 분야에 없죠. 안에서. 네. 그러니까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한번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형사와 민사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 판결 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를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도 없게 최대한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너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 정도의 경제적 손해는 감수해야 돼. 이러면은 요즘 사람들은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장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은 성범죄 이런 데 관련한 거는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결국에 입증 책임하기가 힘들고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하기가 제일 힘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이렇게 자꾸 묻고 떼묻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분들도 더 약간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 더 생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이나 아니면 과학의 힘을 빌리던가 아니면 아까 유미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글라스라도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다 차게 하고 다니든가 그런 아니면은 시대가 올 거예요. 네 나중에는 뭐 캡슐 같은 거 하나 먹으면 이제 실시간으로 내 혈중 알코올 농도나 이런 마약 성분 같은 거 그쵸? 이제 네. 모니터링되고 오. 알람이 뜨던가 근데 그거를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넣는 게 뭐 윤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또 이런 또 진통이 또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